예,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계속 여의도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 4개사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임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고 물은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승민 전 의원이 무려 26%를 차지해서 안철수 의원 10%, 나경원 전 의원 10%, 이 두 분을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1위인 셈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정해서 물어봤을 때는요.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둘 다 16%를 차지해서 공동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로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발휘되고 있는 셈이죠. 자, 얼마 전 제가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고위 간부로 일한 분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의 지지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2021년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그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맨날 이제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 수도권, 청년층 지지를 확산시켜야 보수가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의 지지층이 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좀 굉장히 단호한 말로 이 가능성 모두 일축해 버렸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그 여론조사 업체 전문가는 그게 정무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항상 TK를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지지층은 수도권에 있는데 그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히나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특히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제선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후보 경쟁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정무적으로 오히려 스탠스가 꼬였다는 주장인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의도 머니볼이 데이터를 다루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본선에 나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탄핵 직후에 치러졌던 2017년 대선입니다. 그 당시엔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근데 이 당시 선거는 상당히 한국 선거 역사에서 좀 흥미로운 경우였는데요.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리고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중도이긴 하지만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돼서 넓게 보면 보수 성향 후보가 3명, 그리고 좁게 보더라도 어쨌든 보수 성향 후보가 2명이 나온 보수 분화의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크게 띄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사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국방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경제 전문가이긴 동시에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앞선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은 사드 이슈라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드 이슈가 부각되면 당연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후보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사드 이슈를 자꾸 대선에서 띄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선거운동을 해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셈이죠. 자, 그 당시에 이 대선이 끝나고 이 보수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온 경우가 되게 독특했기 때문에 정치학계에서 관련된 논문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수 정치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한국 보수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이정표가 될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강원택 교수가 이 당시 이제 각 보수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념 성향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물어봐가지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1점에 가까울수록 진보로 분류를 한 건데요.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의 평균 점수가 6.88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의 평균은 5.62점으로 보수이긴 하지만 좀 중간에 좀 가깝게 수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평균은 5.1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세대별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강 교수가 그 지지자들의 세대별 평균을 따져봤는데요. 홍준표 후보 지지자의 평균 연령이 60.3세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평균 연령이 52.3세였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지지자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2.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자에 비하면 거의 20살 가까이가 어린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인 유승민을 지지했던 겁니다. 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후보에 대해서 세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홍준표 지지자들의 71.3%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택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예상 가능한 비율이죠. 그리고 다른 대통령을 택한 비율이 다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좋아하는 한국 사회 전통적인 보수는 그 당시에 홍준표로 다 결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승민 전 후보를 택한 지지자들의 15.6%만이 박정희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면은 유승민 지지층에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비율이 51.6%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지요. 자, 강원택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박정희에 대한 강한 선호를 드러낸 홍준표의 지지층이 전통적 보수를 대표하고 있다면 오히려 노무현을 선호한 유승민의 지지층은 이들 전통적 보수들과 구분되는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보수의 등장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강고하게 그 산업화에 대한 추억이 강한 그런 열망이 강한 유권자층이죠. 그런데 유승민 지지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좋다고 답한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9.4%. 그리고 박근혜를 택한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1.6%. 자, 이 말인즉슨 유승민 지지자들은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집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역적인 기반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적인 기반은 TK고요. 그리고 보수로 치자면 이명박은 경제 보수를 상징하고 박근혜는 안보 보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의 지지층의 어떤 지형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부각시켰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막상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를 해보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지자들의 95.1%가 찬성했던 반면 유승민 지지자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72.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이슈를 부각할수록 유승민이 홍준표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유승민 지지자들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에서 70.9%를 응답해서 80.6%를 응답한 홍준표 지지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가 아닌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복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의 77.6%가 복지보단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유승민 지지자의 48.7%가 성장보다 복지가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보수 지지자, 이것이 유승민의 지지층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유승민의 지지층은 이른바 전통적 보수와는 궤를 달리하는 굉장히 새로운 집단입니다. 우선 매우 젊고요. 사드 배치나 적대적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요.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고요. 박정희보다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예전까지 별로 본 적이 없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개혁보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그냥 유령 같은 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조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과연 지금까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 캠페인을 해왔을까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요, 초기 국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혁신인재 100만 명이라던가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전략적인 슬로건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막상 대선 토론에 들어가니까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너무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들 언론을 통해서 유승민의 강점을 보기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약간 안티테제 같은 그런 슬로건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지지층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선거 캠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행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혹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요. 이 문제 제기자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선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지지층으로 끌어당겼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젊은 보수 그룹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젠다일 뿐입니다. 자, 고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으로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가장 큰 과제는 일단 자기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정체성이라던가 그를 둘러싼 정치 지형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 중순에 발간되는 신동아 12월호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여의도 머니볼 4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